지금 잘 얼굴, 보입니다. 예,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얼굴 보이고, 이따 아, 화면 띄우셔서 하시면, 예, 네, 저희 화면과 교수님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러면 오늘 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KSC 이슈터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번부터는 온라인으로 발표자님들과 또 저희 운영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기후변화 협약의 발전 과정과 건설 인프라 산업이라는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연구 협업, 그리고 우리 건설 인프라 산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것 같고요. 오늘 발표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학교에 계신 오대균 교수님께서 하실 예정이고요. 발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약 50분 정도의 발표가 있고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끝 이후에 직접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또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윤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균입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혁신융합대학 원교수로 있고요. 어, 학교로 가기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7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맡았던 일이 기후 대응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는 2003년부터 제가 대한민국 정부 기후변화 협약 협상단 대표단에 포함되어서 어, 쭉 2020년 정도까지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요즘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독하는 유엔의 감독 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유엔의 탄소 시장 감독 기구의 아시아 대표로 위원을 맡고 있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도 동시에 유엔의 탄소 시장 감독 기구의 위원으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 해서 2년, 총 6년간 유엔의 탄소시장 감독기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요청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 협약 발전 과정과 건설 인프라 산업이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적절하게 내용이 구성되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대략 내용은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요즘 들어서 뭐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의 배경이 되고 그 동인이 되는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협약은 그럼 왜 무엇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고 끌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개별 주체들, 국가 또는 정부, 기업, 개인 이런 각각이 맡아야 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일단 아,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 그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없는 건데 음모론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일 때도 기후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대응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이게 1850년, 보통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을 시작했을 때를 185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850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건데요. 실제 측정한 기온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1900년, 50년 정도서부터 1950년 정도서부터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승이 정말 인간이 일으킨 상승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의 활동,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을 빼고 나면 아래측에 아래측에 숙색으로 옅은 숙색으로 나타난 것 같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나머지 차이는 사람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 사람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IPCC라고 하는 단체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기상기구와 유넵, 세계 환경계획의 두 기관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에 2천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IPCC가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단체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그 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른 거고요. 지금 기후변화를 이끌고 가는 거의 모든 그 과학적 배경, 논리적 배경은 IPCC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유엔이 움직이고 각국의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과 2000년 사이에 남부지방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트레와다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상에서 쓰는 전문 내용인데요. 뭐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아열대 지역이다라고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 지역이다라고 배웠죠. 근데 아열대 기후로 가고요. 지금 이제 점점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매년 겪는 그 날씨로도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여름이야말로 정말 저 6월 말에 아직 7월이 안 들어갔는데 이 온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으로 더울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략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럼 왜 기후변화가 일어났는가? 기후변화는 에, 온실가스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린하우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것만 해도 40가지, 50가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산업혁명의 시작이 석탄의 사용인 거죠. 따라서 석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석탄 안에 포함된 탄소가 타서 한다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열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룬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출해온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소위 화석 에너지, 우리가 석탄, 석유,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로부터의 총 CO2 배출이라고 하는 걸 2000년부터 2019년까지만 보더라도 어, 변화가 상당히 있죠. 중국이 이 사이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년 동안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최근 몇 년간 끝에 가서 정체하고 있죠. 그다음 미국은 그 화석연료로부터 배출하는 CO2량이 줄고 있고요. 유럽도 줄고 있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 정책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도 증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거의 멈춰 있고 나머지 이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도국들이 많아서 그렇죠. 특히 이 시기에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 보여주는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충 생각하시면 엄청난 크기의 땅을 가지고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가장 빠르게 요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규모는 작지만 경제 운영하는 특히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당 그 배출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에, 2010년,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볼 때 중국 쭉 보다가 네, 거의 정체 상태에 들어갔고요. 미국 내려가고 있고 EU 내려가고 있고 인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나머지 이제 레스트 오브 더 월드는 생각보다 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인구도 많고 여기 이제 그렇게 전체 총 화석에 비해서 1인당은 그렇게 빨리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영 이런 걸 보면 이전부터 2020년 정도, 2019년까지 서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이제 화석연료 사용량이,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치나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던 개발도상국도 약간 정책이 들어가고 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 이렇게 보면 에, 기후 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도록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함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이 국제협약이니까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기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고 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이 뭐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입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 공동으로. 하지만 그 책임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즉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후변화는 예방적 조치라는 겁니다. 이제 꽤 여러 사람이 기후변화가 진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냐 그렇게 이제 묻고 있죠. 근데 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에 파국으로 갈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은 국제협약이지만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역사적으로 보면 벌어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내는 게 그 국제협약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내용이 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만 과학적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하자. 이게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이 화석연료를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하면 지금부터 성장하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은 갑자기 성장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같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함께 하도록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그 기후변화 협약에 소위 가입된 나라들,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 그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해서 없애고 버리고 있는지를 국가 보고서로 통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별첨 1에 국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별첨 1에 국가 이름이 써 있는 게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선진국들입니다. 한 40개국 정도가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50년부터 산업혁명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 반면에 동구권에 유고슬라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뭐 이런 그 현재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나 생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초기부터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안핵수한 국가들이 있고 이 나라들은 처음에 기후변화협약을 정할 때 1990년에 배출한 수준으로 국가 배출량을 되돌려놔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990년에 이 선진국들이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톤으로 계산해서 예, 유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중에 별첨 2가 있습니다. 안엑스 2. 여기에 이름이 있는 나라들이 OECD 회원국들입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줄, 이전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재정도 지원해야 되고 기술도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OECD 회원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이 199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엑스 1에도 안엑스 2에도 즉 별첨 1에도 2에도 국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OECD 회원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 한국이 이그 내용의 특정 의무 사항에 있는 걸 OECD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우리는 저기 없으므로 개발도상국이라 우리는 이런 의무를 따를 일이 없다. 이게 이제 한국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느 누구도 한국이 여기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국제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젠 여기에 정해진 선진국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적절한 국가적 위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9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제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의 교토에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정말 우리가 줄여야 될 그 가스가 뭐냐? 한 40여 가지 중에서 우선 이 6가지를 줄이자. 이 6가지가 양도 많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CO2, CH4, N2O, HFC, PFC, SF6. HFC와 PFC에 S가 붙어 있는 건 약간 다른 그 분자 구조를 가진 이성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먼저 줄이자라고 정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이 9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에 배출한 것보다 평균 5.2% 적게 배출을 하도록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제협약에 정해 넣은 거죠. 그래서 이때 환경단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제 리걸리 바인딩한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목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토 의정서에서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즉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 시에 선진국들이 달성을 하려고 하면 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탄소 시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자국에서 CO2 1톤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들여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서 줄인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줄인 성과를 독일의 성과로 인정한다. 이제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양이라고 하는 그 배출 실적을 돈 주고 사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탄소 시장의 개념이 이제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탄소 시장이라고 최근 많이 부르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에서 흡수원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흡수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싱크라고 이제 영어로 SINK 부르는데요. 이건 어,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흡수해서 없애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무를 심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계를 활용해서 해법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협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의 까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각국이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결렬되었고요. 그래서 파리협정은 2015년에 만들어졌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202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됐냐? 공백 기간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각국이 자국의 의지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각각 대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아, 만들어낸 것은 정말 큰 진전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협상 총회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기초로 해서 파리협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파리협정의 기초가 되는 코펜하겐 합의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상회의를 소집했던 분이 반기문 총장님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과연 정상회의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한 20개국 정도의 세계 경제와 정치를 리드한 나라들이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제 파리 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파리 협정의 이제 핵심은 뭐냐?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들의 그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수준보다 5.2% 적게 하라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어느 나라는 얼마를 줄여야 되고 어느 나라는 얼마를 줄여야 되고 이런 걸 협상을 통해서 했어요. 너무 협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능률적이고 비상생산적이고 그리고 각국은 자기가 감축 적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목표를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협상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또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책임을 그 국가에 미룰 수 있느냐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통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건 제1 이제 우리가 강하다면 구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매기는 게 이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정해진 국제사회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구속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벌금을 매기는 방법도 없고 유엔군을 파견해서 장악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해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교토의정서는 아, 선진국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국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량 배출하는 나라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를 주도했던 미국도 빠졌습니다. 교토의정서를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기준을 요청했을 때 미국 상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95명이 반대를 하고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95대 0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토정서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 이 교토의정서를 따르게 된 그 나라들의 총 배출량의 합이 전 세계 총 배출량의 20%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뭐 지나간 건 빼고 요즘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총 배출량의 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는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나라가 빠진다는 건 사실 국제 협약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다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하나의 그릇, 완바스켓, 미국, 중국이 다 들어와 있는 완바스켓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엄청 컸고요. 그래서 협정에서는 이제 선진국, 개도국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를 협상으로 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국 내에서 만들어서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NDC입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행동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만 중요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얼마나 줄이느냐, 감축하느냐, 그다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그거에 어떻게 적응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고요. 개도국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동원해서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캐퍼시티 빌딩을 해줄 것인가를 전부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의 평균 기온과 비교해서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 인류가 지속해서 살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1.5도씨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각국이 정해서 내기로 했고요. 그 내는 걸 매 5년마다 다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가 국가 감축 목표 2030입니다. 즉 2030년에 얼마만 배출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정부가 2035년 목표를 작성한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작업을 하고 내년 그 중반기쯤에는 유엔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가 자기 목표를 만들면 당연히 목표를 루즈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진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가 처음 냈던 목표보다 5년 뒤에 낼 때는 더 세게 내야 합니다. 무조건 뒤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후퇴방지. 그래서 무조건 진전의 원칙. 그리고 그 일을 해온 성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매년 얼마를 배출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고 얼마의 예산을 썼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족하다. 컴파일한 결과로서 성과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유엔에서 각국이 다음 목표를 만들 때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점점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할 때는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청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는 앰비시어스 해야 한다. 즉 야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후 변화에 그 영향을 주어서 효과를 보일 만큼 야심적으로 센 목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작년만 해도 기후변화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다소 비현실적일 만큼 강하게 노력을 해달라고 이미 원칙적으로 파리협정에서 요청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의 이제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후변화 현상이 끝나지 않는 한 종료 없이 매 5년마다 목표를 제출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하는 일들을 끝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좀씩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뭐냐? 환경협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안정화하자, 이제 그만 배출하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죠.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당연히 화석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감축 목표, 자기가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감축 목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탄소를 기준으로 한 무역 장벽들이 출현했습니다. 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EU가 CBAM,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를 기준으로 국경에서 비용을 조절한다. 즉 탄소 관세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국가 간에 기업 간에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가 되는. 그동안 우리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용, 고용, 또 뭐 원자재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탄소에 대응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부르는 것의 보유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의미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도씨라고 하는 것에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IPCC 보고서로는 2040년 정도면 산업혁명, 2850년에 비해서 평균 1.5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야죠. 1.5도 뭐 그렇게 중요하냐? 특히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심한 나라잖아요. 하루에 10도에서 15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최고 기온이 하루 일교차가. 그런데 1.5도씩 이제 지구 전체의 대기가 1.5도씩 상승하려면 그 안에 포함된 열, 량, 칼로리는 무지막지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 엄청 크고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넘어갈 때 변화가 5도씨 정도였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5도는 사실은 큰 거죠. 이미 1도 정도는 이제 올라갔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KBS 뉴스를 따온 겁니다. 올 초에 이제 1.5도씨가 깨지는 그런 날이 올해 올 것 같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00년까지 1.5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에 우리 온 인류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서가 있었고요. 이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선진국들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5도씨 제한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일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전력화한다. 즉 가능하면 모든 에너지는 이제 전기를 쓴다. 그런데 그 전기는 탄소가 없는 걸로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전력의 70 내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화석연료 비중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축 비용을 따라서 감축 비용으로 보면 이게 1.5도씨와 2도씨 두 개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1.5도씨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2도씨에 비해서 높겠죠. 그런데 한계 비용이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거죠. 겨우 0.5도씨 차이지만 비용은 3 내지 4배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까지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5배 증가할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의 투자는 전반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환, 이동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유엔에서 17가지 SDG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죠. 그 요건들을 가면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1960년대나 우리는 소위 산업혁명,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개도국이고 아직도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져야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1850년부터 배출했지만 우리는 1960년도에서부터 110년이나 늦게 시작해서 역사적으로는 히스토리컬 큐뮬러티브 에미션 역사적 누적 배출량이 적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 위에 또 왼쪽 또는 위에 거 빼고요. 1인당 배출량이나 총 배출량 측면에서 이미 세계 탑 수준에 와 있는 데다가 누적 배출량, 역사적 누적 배출량으로도 이미 이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엄청난 그 경제 규모 확대로 이젠 누적 배출량조차도 세계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냥 선진국으로 모두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각 목표를 선언했어요. 사실 교토의 정서 때는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목표를 협상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출 전망,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대비 30%를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치가 얼마냐면 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BAU가 8억 5천만 톤 정도였고요. 30%를 줄이면 아마 5억 4천만 톤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5억 4천만 톤만 배출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고 그린카, 즉 전기차를 보급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같은 우리가 CCS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고효율 제품 보급은 거의 세계 탑일 겁니다. 아마 독보적인 탑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가전제품, 차량의 평균 연비, 그다음에 건물이 뭐 조금만 낡으면 재건축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제품은 거의 세계 탑입니다. 그린카 부분 아직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9년에는 우리가 2020년까지 뭐 그린카를 많이 보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일럿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해서 아까 진전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목표를 선언할 때 2009년에 낸 저것보다 더 센 것을 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파리 협정에 따라서 처음 목표를 제출할 때 저 2009년에 제출한 걸 기준으로 진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배출 전망 대비 37%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보다 37이 조금 숫자가 세졌죠. 그런데 총량으로 보면 2020년에 5억 4천만 톤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거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그럼 2020년에는 5억 4천만 톤 정도 수준을 달성했느냐? 2020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7억 톤쯤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선언했으되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나 실질적인 행동은 매우 적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제출한 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저 BAU 그 대비라고 하는 전망치가
BAU는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전 제대로 된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아서 2020년에 기준을 목표의 기준을 실적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2017년 배출 실적 대비 24.4%라고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2016년에 낸 것과 2020년에 낸 건 연간 총 정량적으로 절대치로서의 값은 똑같은 걸 계산 방식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21년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고려를 해서 목표를 증가시켰습니다. 아까 2030년까지 주요 국가들은 45%는 줄여야 된다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나라 정점을 찍은 해입니다. 제일 많이 배출한 7억 2,700만 톤을 18년에 배출했는데 그거 대비 40%를 줄이도록 감축 목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목표를 좀 수정했는데요. 총량은 그대로 두고 산업 부분이 힘들어하니 산업 부분이 줄여야 되는 감축률을 낮추어주고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걸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전환 부분. 전환이라는 게 발전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그래서 산업 부분은 사실 민간 회사들이고 전력은 한전 중심으로 정부가 이제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 걸 빼서 전환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환 부분에서 줄이는 방안으로 더 줄이는 방안으로 원자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해외 감축. 이건 탄소 시장처럼 밖에 나가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줄이고 그 실적을 투자한 우리의 실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해외 감축량을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시면 7억 2,700만 톤을 4억 3,600만 톤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각 부문별로 보면 전환이 거의 반, 산업 부분이 11%, 건물, 수송, 농축, 수산, 폐기물 이런 데는 27%에서 46%까지 각 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 걸 빼서 800만 톤을 빼서 전환으로 400, 그리고 국외 감축으로 400만 톤을 보내서 해외에서 줄여야 될 것도 3,750만 톤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다 상당히 센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그 NDC 목표들을 다 조금씩 우리처럼 다 상향들 했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은 그렇게 2030년 목표까지 줄이려면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4.17%씩 줄여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른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경쟁 국가라고 하는 데들은 2% 앞뒤 수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 1990년도서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 중립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는 30년에 걸쳐서 하고 그쪽은 60년에 걸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줄여야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경제 구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좀 시작했으면 앞으로 좀 그 부담이 줄 텐데 지금은 더 많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미루면 미룰수록 이건 점점 더 감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분별 목표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 요인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 총 배출량, 인구는 지금 정체하거나 좀 줄어들 거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건 인당 GDP입니다. 인당 GDP는 지금 3만 3천, 3만 5천에서 하면 뭐 5만 6만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국민들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50%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단위 GDP를 생산하고 얻는데 투입하는 에너지, 이 TOE가 톤 오브 오일 이퀴밸런트입니다. 원유 1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총량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얼마를 쓰느냐 하는 거죠. 네, 단위 GDP당. 이걸 줄이도록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고 분모를 늘리기 위해서
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능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이 세 번째 항목을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온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이 세 번째 항목이 연간 열심히 노력하면 한 1%씩 좋아집니다. 개선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1 내지 1.2, 뭐 그 정도, 1에서 1.5% 사이 정도로 이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빠르게 많이 줄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항목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할 때, 같은 열량을 얻도록 할 때 얼마나 탄소가 적은 걸 쓸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이 수치를 그냥 통상 국가 배출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에너지당 배출하는 탄소가 얼마냐, 국가 배출 개수. 이걸 낮추는 노력을 해야만 앞으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 이제 전례 없는 도전에 사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무엇인지, 그 노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지불 의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건 매우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도에 비해서 실제 행동하려는 경향은 매우 낮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라는 좀 저는 선진국 중에서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유럽 최대 연기금이 삼성 등 국내 10개 기업의 탄소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편지에 5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철회를 시작했고요. 노르웨이 그 국펀드 같은 데서는, 포스코드에서는 이미 그 투자를 철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즉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는 돈을 넣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제 현재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고요. 어, 이런 걸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미 던진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만 5천 톤이 넘는 회사는 에, 다음 해에 얼마만 배출하도록 환경부가 배출량을 할당해 줍니다.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면 배출권을 다른 데서 사와야 하고요. 배출할 권리를 사와야 하는 거죠. 남으면 물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할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배출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당연히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실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배출량은 스콥 1, 2, 3라는 셋으로 나눠져 있고요. 스콥 1은 자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 네, 보일러나 공정이나 또는 업무용 차량이나 어디서 새는 것, 이런 것들. 스콥 2는 내가 쓰지만 배출은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전기는 한전이 배출하죠. 배출량은 CO2는. 근데 전기는 내가 쓰고요. 이런 것이 이제 스콥 2고요. 스콥 3는 공급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양쪽에서 배출하는 것들에 관해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콥 1, 2만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이것만 할당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거 SBTI라고 제가 옆에 써놨는데요.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 100% 하는 것처럼 SBTI도 민간 이니셔티브인데요. 여기에 가입하는 업체들한테 공급망 스콥 3까지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과 인프라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콥 3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제 동향은 뭐 이미 아마 내년과 후년 초를, 특히 내년에 가장 많은 변동이 일어나면서 배출량의 공시, 그것과 관련된 재정적 그 어떤 그 리스크에 관한 것에 관한 공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도입되고 시행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은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지금 루즈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상당히 시작되고 있고요. 건설 인프라 산업은 좀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런 압박을 실질적으로 공문 형태로 자기의 그 요청으로부터 받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업체는 목표관리제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돼 있는데 사실 그 건설 인프라 산업은 자기가 배출하는 스콥 1, 2의 배출량이 스콥 3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규제적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민간 이니셔티브,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SBTi나 아리백 같은 것의 요구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점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가 빠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신용도를 낮추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인 현대, 삼성, 대우 세 곳을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현대의 사례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줄여놔서 보시면 이게 총 배출량을 958만 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내부 배출량은 본사 및 현장 배출량이 3.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스콥 3예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즉 자, 자재 생산 및 운송에서 40.7%, 제품 사용 및 폐기에서 56.2%입니다. 국가 정책은 3.1%에 대해서만 지금 그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니셔티브에서는 100%, 958만 톤 전체를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걸려 있는 그런 모든 업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 방침을 내놓고 일을 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매번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50년까지 물론 현대, 삼성, 대우가 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런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항목씩만 따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의 예로 이제 삼성물산을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에, 그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패스를 제시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 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스코어 1, 2만 자사의 내부 배출량에 대해서만 이제 그 주인 활동을 적었죠. 사실 그 스코어 3 공급망에서 주인 것들을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데이터를 정확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스콥 3 배출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량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다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100%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요. 네, 감축을 추진했고 결과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 인프라 부분은 아마 자기 회사의 내부 배출량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즉, 뭐 도로나 건물,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건물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강화될 겁니다. 이제 그걸 맞추도록 건설하시는 게 이제 꽤 중요한. 그래서 제품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회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스콥 3가 많으신 만큼 사회적 대응, 즉 민간 이니셔티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이행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자재 추출 및 생산, 원자재 정제 및 가공 이런 데서 시멘트, 철강, 유리, 건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일 건데요. 시멘트, 철강, 유리라는 것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므로 이제 건설사는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그런 원자재가 어떻게 하면 덜 이걸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 쓸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건물이 사용될 때, 뭐 이럴 때 이제 얼마만 덜 배출되도록 효율적인 건물이 될 거냐. 그리고 나중에 폐기하는,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이하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거다. 다른 제조업은 사실 제품 생산에 관한 그리고 제품의 사용에 관한 여기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반면에 건설은 이렇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영향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후변화 내용과 그리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건설과 인프라에 관해서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 마이크 켜시고 비디오는 안 켜주셔도 되고요.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뭐 생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유지하고 관리하고 폐기하는 데서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지금 이게 건설 인프라 산업에서는 어떤 다른 기관이나 어떤 산업체나 뭐 어떤 기업들과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 회사만 요거를 고민한다고 해결이 나오는 건가요? 건설회사만 그 고민하기엔 건설회사는 외부 배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중에 건설 산업의 성과물로 나타나는 아웃풋인 건물이나 그 건물을 쓸 때 효율적으로 고효율 건물이 되거나 또는 이제 그 나중에 폐기했을 때 그 건물 에, 폐자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까 이거는 이제 건설하시는 분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건 내부에서 정말 지을 때 그리고 나중에 부술 때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는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재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재를 쓰는지에 대한 요구도 앞으로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철강을 쓰더라도 어,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생산된 철강을 써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료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 자재를 받아올 때 이제 생산 이력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정부가 그런 것들을 그 이제 기업들이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각각의 그 제품들에 대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 LCD를 만들어서 그 제품들이 단계별로 넘어갈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사는 자기가 조달받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측에 자료를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야 그쪽에서 가지고 적어도 밖에서 누군가가 배출량에 대한 자료 요청, 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걸 최소한 보여주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투명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덜 배출한 걸 쓰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영역, 자료 확보와 정량화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큰 기업들은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사실 제조업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 확보와 정량화가 아직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활동을 정량화된 탄소 배출량으로 잘 보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1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줄여야 하는 행동에 대한 목표 설정과 행동을 요청받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어떤 정부 기관에서 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안에서 활동하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예, 다른 질문, 네,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야죠. 예, 예.
예,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 네. 기후 변화 협약 발전 과정 그리고 건설 인프라 산업 관련돼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오대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회원님들 다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이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